제가 오늘 오프라인으로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네, 앞에 미팅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네, 온라인으로 발표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은 이제 오픈 AI에서 최근에 블로그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이제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게 올라왔는데, 오픈AI에서 어떻게 그 GPT-5에서 뭔가 세이프티를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GPT-5에 탑재를 했는지 그런 기술들이 뭐 자세하진 않지만 좀 브로드하게 좀 기술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공유 드리고 그리고 또 지난주쯤에 나왔던 그 오픈AI의 첫 번째 가드레일 모델을 이제 공유 드리고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From Hard Refusals to Safe Completions라는 논문인데요. 이제 요거는 오픈AI에서 GPT-5에 이제 세이프티를 어떻게 적용을 했냐를 이제 좀 주로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 꼴이 결국에는 의도가 애매한 프롬프트들을 이제 어, 또 다른 말로 이제 듀얼 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이게 듀얼 유스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선의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악의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안전선에 약간 애매한 그런 프롬프트들을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를 이제 좀 주로 다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웍들은 이제 기존의 그 유저 인풋에 대한 어떤 유해 여부에 따라서 응답을 거부하도록 이제 refusal based safety training 방식으로 학습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들은 이제 이분법적이다 보니까 뭔가 의도가 파악하기 어려운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그냥 대응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고 왔는데 이제 이 프롬프트가 이제 뭐 determine the minimum electric match current 뭐시기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불꽃놀이에 필요한 재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꽃놀이에 필요한 재료들을 뭔가 어떤 필요한 그 최소 에너지를 뭔가 물어보는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를 챗GPT는 이제 도움을 줘야 될까 아니면 이거를 답변을 거절해야 될까를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불꽃놀이 행사를 준비하거나 혹은 뭐 학교 프로젝트를 리서치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오픈AI 입장에서 최대한 도움을 많이 주고 싶겠죠. 하지만 이제 이 사용자의 의도가 이 불꽃놀이 이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 폭발물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사용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제 좋은 정보를 주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는 게 이제 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네, 무해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데 이 의도가 불분명해서 이게 정보가 선의적이거나 이제 악의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O3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퓨저 베이스로 학습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GPT-5는 이 Safe Completion Training이라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전 슬라이드에서 불꽃놀이 재료에 대한 어떤 최소 에너지를 구해줘라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 O3 모델은 어쨌든 이 프롬프트 자체는 어, 선해 보이니까 이 세이프하다고 판단을 해서 즉시 거절하지 않고 이제 fully comply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 Safe Completion Training 제가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Safe Completion Training으로 학습된 GPT-5는 이제 프롬프트 자체가 이 듀얼 유스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하이 레벨적으로만 도와주고 이제 좀 어, 어떻게 보면 좀 우회하는 느낌으로 도움을 최대한 주듯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실질적인 답변을 주질 않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간략한 솔루션은 이 Safe Completion Training이라는 기법을 여기서 도입을 했다, GPT-5가 도입을 했다라는 거고, Safe Completion Training이 이제 큰 틀에서 Refusal Based Training이랑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Refusal Training은 이 프롬프트를 봅니다. 유저 인풋을 보고, 이분법적으로 이게 모델이 fully compile 할지, 아니면 프롬프트를 보고 모델이 완전히 거절을 해야 될지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세이프 컴플리션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 리스폰스가 세이프한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통과되고 이제 모델이 이제 리스폰스를 생성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 리스폰스 자체가 세이프한지, 세이프하다면은 이제 헬프리네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리워드를 주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피널라이즈 하는 쪽으로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맥시마이즈 헬프풀네스가 이제 여기서 좀 나뉘는데 결국에는 디렉트하게 헬프풀네스를 줄 건가 아니면은 아까 불꽃놀이 예시처럼 인다이렉트하게 헬프풀네스를 줘서 투명하게 좀 거절을 하고 뭔가 좀 다른 방안으로 좀 유저를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뭔가 좀 학습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메소드를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가 베이스 리즈닝 모델이 있고 그 베이스 리즈닝 모델에서 SFT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L 학습을 할 텐데요. 그 이 세이프 컴플리션 트레이닝은 이제 RL 학습을 좀 주로 다루고 있고 SFT 학습 때는 이제 좀 기존과 좀 비슷하게 COT랑 이제 앤서 페어를 이제 모읍니다. 그래서 이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세이프티 관련된 프롬프트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제가 가져온 게 뭐 가장 대표적인 게뭐 폭탄을 만드는 방법, How to build a bomb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어 뭐 답변을 줄 수 있는 그 답변들을 이제 만들 텐데 이제 요거를 먼저 이 프롬프트와 그 폴리시 스펙이라고 해서 어, 그 개발자들이 이제 좀 정의해 놓은 이제 이거는 유해하다라고 판단되는 harmful 카테고리들을 이제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펙들이 예를 들면은 뭐 혐오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발언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스펙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스트럭션을 또 주는데 이제 이 스펙을 따라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를 뭔가 리즈닝과 앤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하나의 리즈닝 모델에게 그 인퍼런스를 요구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 해당 그 세이프티 관련된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 폴리시 스펙을 따르는 스펙 어웨어한 뭐 COT 리즈닝 텍스트와 그거에 대한 앤서를 이제 저희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프롬프트 X가 있고 이제 COT 리즈닝과 앤서인 Y가 있으니까 이 X랑 Y를 합쳐서 이제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기존에서도 뭔가 이 리즈닝 모델 학습하는 방식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예시인데 뭐 예를 들면은 유저가 뭐 그 편의점 같은 뭐 그런 마트에서 뭐 껌을 사는 척 하면서 뭐 그 이어버드를 뭐 약간 훔칠 수 있냐? 훔치는 방법들을 얘기할 수 있냐 하는데 뭐 COT 리즈닝 같은 경우는 뭐 요거는 highly actionable instruction on 뭐 이 theft 관련된 폴리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컴플라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COT를 하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앤서 또한 이 리즈닝 모델이 만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SFT 학습을 한번 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오픈 AI에서 이제 제안하는 세이프 컴플리션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리워드 모델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투 컴포넌트로 만들게 되는데, 되게 직관적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이프티하고 헬프ネ스 두 축을 보는데, 세이프티는 당연히 이 아웃풋이 얼만큼 이 콘텐트 폴리시 스펙에 어, 준수하는지에 대한 정도이고, 그다음에 헬프ネ스는 이제 여기서 제한하는 다이렉트하고 인다이렉트한 헬프ネ스가 있는데, 다이렉트는 저희가 흔히 아는 뭐 유저 요청에 대해서 그냥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다이렉트 헬프ネ스고, 인다이렉트한 거는 이제 바로 그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투명하고 좀 리즌이 잘 되어 있는 이 거부하는 응답과 함께 뭔가 좀 얼터네티브를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는 이 리워드 펑션을 이제 헬프리네스 곱하기 세이프티라고 했는데 이게 자세한 어떤 그런 수식은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헬프리네스 곱하기 세이프티로 되어 있고 요거에 대한 인투이션은 이제 어쨌든 가장 높은 리워드를 받으려면 이제 리스폰스가 헬프하고 세이프 해야 되는데 이제 언세이프 할 경우는 이제 리워드가 0이 되는 거고 언헬프일 경우는 이제 H가 낮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세이프 하더라도 리워드를 적게 받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리스폰스가 세이프 할 경우, 이제 뭐 모델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이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디렉틀리 헬프를 하거나 아니면 인디렉틀리 헬프를 하는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디렉틀리 헬플로 인해서 뭔가 이 로우 세이프티 스코어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이제 모델은 또 자연스럽게 이제 인디렉틀리 헬플한 리스폰스를 생성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워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어, 그 애매한 듀얼 유스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뭔가 뭐 아예 리퓨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뭐 언헬프한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인디렉틀리 헬프하도록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 학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 앞장에서 그 COT, 어시스턴트 COT와 어시스턴트 파이널이 어떻게 다른 거라고요? 요게 그 리즈닝 모델 하나가 이 둘 다 생성을 하는 건데요. COT는 그냥 리즈닝 그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내려야 할지를 이제 리즈닝하는 그 리즈닝 패스라고 보시면 되고 파이널은 그냥 그 앤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COT의 마지막 번에 so response 땡땡 해가지고 can help with that steering through 이게 약간 요약 같은 거인가요? 네, 뭐 요약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리즈닝에서는 뭐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그냥 끝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실제 답변을 작성한 게 이제 파이널 부분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파이널로만 SFT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COT도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이걸 COT랑 파이널 같이 뭔가 학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SFT랑 이제 R을 그 다 붙고 나면은 이제 GPT-5가 이제 그런 세이프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 한 두세 개 정도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컨트롤드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서 이제 모델 사이즈나 뭐 모든 스펙을 다 동일하게 하고 이 학습 방식만 다르게 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이제 리퓨저 학습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GPT-5에서 채용했던 그 세이프 컴플리션 트레이닝 방식은 이제 초록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얼만큼 이 어, 방식이 어, 세이프한 그런 리스폰스들을 잘 어, 생성을 했냐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밑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그 프롬프트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비나인한 프롬프트들에 대해서도 뭐 조금 더 안전성이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뭐 듀얼 유스 프롬프트라든지 애매한 프롬프트라든지 아예 유해한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세이프 컴플리션 트레이닝 학습한 모델이 조금 더 세이프한 것으로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얼만큼 헬프했냐를 이제 보는 건데 이제 이것도 프롬프트 타입 어, 다 전체적으로 다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좀 신기했던 거는 그 malicious prompt에 대해서도 이제 safe completion training 같은 경우는 이게 돌려서 최대한 도움을 주려는 식으로 학습이 되다 보니까 helpfulness도 이제 2점에서 거의 3점 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O3 모델이랑 GPT-5 thinking에 대한 어떤 비교 차트인데요. 이제 요것도 O3는 이제 확실히 리퓨저 학습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GPT-5 thinking은 그 safe completion training으로 학습이 되었는데, 모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아마 비공개라서 그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O3보다 GPT-5 thinking이 전체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석으로는 그, 이제 모델이 그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해한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어, 어쨌든 얘가 완전히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그 유해한 리스폰스를 생성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harmful한 리스폰스가 얼만큼 harmful하냐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사용자가 뭐 약간 자살에 대한 뭐 그런 뭐 프롬프트를 어, 요청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 실패하더라도 덜 실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이프 컴플리션 학습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실패하더라도 좀 덜 실패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색깔이 좀 연할수록 이게 유해성이 좀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세이프 컴플레이션 학습 결과인데, 이제 연한 색깔이 좀 더 많죠. 그래서 그냥 리퓨저 트레이닝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세이프 컴플레이션 트레이닝이 좀 더 실패하더라도 좀 네, 덜 실패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는 이제 뭐, 저희가 모델 아웃풋의 유해성을 보는 것, 이제, 그것은 사실 기존 가드레일도 존재를 했지만, 이제 뭔가 이게 이분법적으로 이제 다짜고짜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 듀얼 유스 프롬프트라는 걸 어떻게 안전선 안에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좀 직관적으로 잘 푼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그래도 좀, 이게 유해한 라더라도 뭔가 좀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이게 생성이 되다 보니까 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좀 만족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이 들었던 건 이게 리즈닝 모델이 나오고 나서 이런 세이프티 트레이닝 기법들이 이제 좀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다른 연구에서도 뭔가 이런 패러다임 전환들, 그러니까 NLP에서는 이게 그냥 LLM에서 뭔가 리즈닝 모델로 좀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저희도 이런 패러다임 전환되는 곳에서 좀 뭔가 이런 새로 나올 수 있는 기법들이 연구되면 좋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져온 거는 이제 그 오픈AI에서 그 발표한 가드레일 모델인데요.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GPT OSS라고 해서 그 오픈 소스 모델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그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좀 더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이 가드레일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주 골은 이제 폴리시 어그노스틱한 뭐 세이프티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자. 근데 이제 리즈닝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기존의 그 세이프티 가드레일들은 이제 저희가 어떤 특정 그 폴리시 아까 또 설명드렸지만 뭐 harmful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뭐 정치적인 발언이나 혐오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정의되어 있고 이제 그 카테고리들을 뭔가 카테고리들마다 샘플들을 계속 수집을 해가지고 그 샘플들을 다 애노테이션을 돌린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세이프티 클래시파이를 학습하는 거거든요. 가드레일 모델이.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타임 컨스밍하고 코슬리하고 이제 폴리시 같은 게 좀 업데이트 되거나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클래시파이를 다시 학습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서 프리디파인드 된 폴리시를 아예 생각하지 말고 폴리시가 상관없이 뭔가 세이프티 클래시파이를 만들자가 이제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이제 가드레일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라마 가드를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 이게 아마 예시를 보시기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라마 가드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공개된 거의 첫 가드레일 모델이고 이제 여기에 두 가지 태스크를 할 수가 있는데 프롬프트를 유해성을 분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 생성된 모델 리스폰스를 이제 유해성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위에는 그냥 시스템 프롬프트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 프롬프트인데 위에는 이제 태스크 관련된 프롬프트고 그다음에 이제 폴리시 리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마가드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올런스랑 뭐 성적인 컨텐츠 그리고 크리미널 플래닝 뭐 이런 것들이 리스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컨버세이션들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세이프한지 언세이프한지 그런 스트링을 내뱉도록 학습이 되고요. 리스폰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은 이제 ML 커먼스라고 해서 이제 라마가드나 이제 많은 가드레일 모델들이 좀 채용을 하는 그런 폴리시 리스트인데 이제 요런 폴리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GPT-OS 세이프가드는 이제 어떻게 좀 스트럭처를 짰냐?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폴리시 어그노스틱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입력에서 커스텀 폴리시를 받도록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입력은 이제 유저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디벨로퍼 인풋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 GPT OSS 모델이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쓰는 어떤 회사나 뭐 연구실이 이제 요거를 미리 정의를 해놓고 이제 거기서 뭔가 이 폴리시를 준수하는 그런 세이프가드를 이제 좀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저 인풋이 들어왔을 때 디벨로퍼가 사전 정의해 놓은 그 폴리시를 준수하는지 안 한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세이프가드 모델은 이제 애초에 그 베이스 모델이 GPT OSS 리즈닝 모델이다 보니까 COT 리즈닝을 하게 되고, 이 폴리시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유해성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실 방법론이라는 게 사실 없고 그냥 이런 그림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저도 이게 뭐 돌려보질 않아가지고 한번 돌려보고 싶긴 한데 모델이 조금 크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폴리시라는 게 그냥 뭔가 좀 유저한테는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 프롬프트적으로 좀 이미 짜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 폴리시라는 게 뭐 성적인 컨텐츠, 뭐 혐오 표현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좀 predefined 리스트로 좀 시스템 프롬프트에 박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유저가 이제 뭐 GPT 모델을 써가지고 이제 입력으로 이제 뭐 폭탄 만들어줘라는 컨텐츠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 GPT OS 세이프가드는 이 유저가 얘기한 뭐 프롬프트 이제 폭탄 만들어줘라는 뭐 프롬프트와 뭐 저희 디벨로퍼가 미리 정해 놓은 뭐 그 카테고리를 봐서 이게 준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리즈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즈닝을 했을 때 얘가 리즈닝 해보니까 이게 이 폴리시에 범하는 뭐 콘텐츠가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은 거절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평가가 이제 뭐 한 두세 개밖에 없긴 한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인터널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오픈 AI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벤치마크 셋에 대한 평가고요. 요거는 이제 멀티 폴리시 어큐러시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게 뭐 폴리시 여러 개가 있으면은 뭐 폴리시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혐오 표현, 뭐 성적인 컨텐츠, 뭐 정치적 발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폴리시마다 뭔가 뭐 세이프한지 언세이프한지 그런 뭐 01, 01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 모든 폴리시들을 다 맞춰야 이 어큐러시를 이제 성공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어, 매트릭이라고 하는데 그 매트릭에서 이제 GPT OS 세이프가드가 그 GPT-5 Thinking 이제 제가 그 저번 어, 그 슬라이드에서 소개드렸던 그 세이프 컴플리션 트레이닝으로 학습된 GPT-5 Thinking보다 이 세이프가드 모델이 120B 기준으로는 좀 더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external evaluation은 이제 저희가 가드레일 연구에서 흔히 많이 쓰이는 그런 벤치마크 데이터셋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오픈AI 모더레이션 API라는 데이터셋이 있고 이 톡식챗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벤치마크를 했었는데 얘는 그냥 세이프한지 언세이프한지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오픈 AI 모더레이션 쪽에서는 이 세이프가드가 GPT-5 띵킹보다는 높은 점수가 올랐고요. 근데 톡식챗에서는 이제 한 2점 정도는 좀 떨어지는 것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들은 이제 이 세이프가드가 GPT-5보다는 훨씬 작은 사이즈의 모델이라서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델 이제 유틸리티 성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멀티링규얼 성능인데 어 이게 이제 MMMLU라고 해서 MMLU가 보통 저희 랭귀지 언더스탠딩 벤치마크인데요. 이제 여기에 M이 하나 더 붙어서 멀티링규얼 버전이고요. 근데 요게 결국에는 이 모델이 얼만큼 뭐 이게 대부분 이제 뭐 QA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얼만큼 똑똑하고 약간 이런 거를 재는 건데 요런 수치가 찍히는 걸 보니까 뭔가 이게 일반 가드레일처럼 뭔가 세이프, 언세이프로만 출력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일반 LLM처럼 이 생성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GPT OSS랑 비교했을 때 이 세이프가드는 이제 폴리시 같은 거 같이 주입을 해서 뭐 리즈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이게 뭐 성능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81.3에서 80.9 정도 좀 떨어지고 뭐 20B에서는 이게 좀 오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모델 성능이 이제 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네, 테이크홈 메시지는 이게 이제 마지막 테크니컬 리포트에서 뭐 리미테이션도 좀 있었던 건데 이게 특정 폴리시의 어떤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이 잘 된 클래시파이어를 아직 이기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위험도가 높은 폴리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살 관련된 뭐 그런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어쨌든 성능이 압도적으로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뭔가 좀 이런 리즈닝 아예 그냥 제로샷 리즈닝 하는 것보다 뭔가 좀 데이터를 모으는 게 더 좋아 보인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GPT 이 OSS 세이프가드가 아무래도 리즈닝을 하다 보니까 이 타임적으로나 컴퓨적으로 되게 인텐시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 쪽에서는 이 레이턴시 좀 줄이기 위해서 뭔가 1차적으로 그 스몰러하고 뭐 패스트한 클래시파이어로 뭐 리즈닝 할 샘플들과 뭐 그렇지 않은 샘플들을 좀 거른다고 하는데 뭐가 요거는 좀 연구적으로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프로덕션 레벨 쪽에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오픈 AI가 이제 블로그들 계속 읽어보신 분들은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멀티 레이어 디펜스라는 방향성으로 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픈 AI 모델이 GPT 나오고 뭐 O3 나오고 하는데 네, 그런 모델들은 뭔가 다 할 수 있는 어떤 AGI로 가지만 뭔가 이 세이프티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막는 식이 아니라 뭐 여러 겹의 필터 형태로 간다고 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그림을 이제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뭐 처음에는 뭐 세이프티하고 이제 얼라이먼트 트레이닝하고 그다음에 뭐 테스팅하고 뭐 인퍼런스 타임 세이프티 뭐 하고 모니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이프티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이제 어 조금 더 네, 하나의 가드레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를 더 가지고 하는 게 되게 되게 직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도 이 항공 쪽, 에어로스페이스나 이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세이프티 이런 필터들이 이제 여러 개로 쌓여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뭔가 뭐, 세이프티 연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네, 요렇게 오픈 AI는 이런 식으로 좀 세이프티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유진님 이어서 하실까요? 네. 저는 석박통합과정 장효진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어도비 맥스 컨퍼런스가 이제 저번 주에 열렸는데, 그거에 대한 최근에 어떤 모델들을 좀 개발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서 그 모델에 대해서 좀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두 가지 모델을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모션 맵이라고 해서, 어, 약간 어, 이렇게 SVG라고 해서 이런 뭐 아이콘 같은 것들을 이제 SVG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런 아이콘들이 되게 스태틱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애니메이션화 하고 싶어가지고 이 어도비 측에서 뭔가 텍스트로 내가 명령어를 주면 여기 blink the eyes 하고 여기 rotate the along boundary 하면은 이제 결과가 블링킹을 하고 이제 로테이팅을 하는 뭐 이런 연구를 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좀 어떻게 최근에는 이런 연구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논문들이 나오는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제 이런 기능 말고도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좀 되는지 먼저 그 전에 알아보면 만든 건 이제 모션맵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VLM 같은 것이나 아니면 MLLM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이제 에이전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런 이 햄버거 레이어를 좀 이렇게 층층이 쌓는 걸 하고 싶어라고 이제 이 에이전트에다 주면 이 에이전트가 그걸 받아서 이 각 레이어들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좀 다 분리를 한 뒤에 그 각각 레이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을 하고 그 레이어들을 또 이제 코딩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서 좀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떤 원리인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여기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까 그 에이전트를 좀 보면은 순서가 이제 첫 번째로 레이어를 다 나눕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들을 좀 나누고 두 번째로 이제 애니메이션 컨셉을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보시면 각 레이어들에 대해서 이 컨셉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 뭔지 좀 분리를 하고 이제 각각 레이어들을 이제 좀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핑 끝났으면 이 이 레이어에다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좀 내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해야 하는지 어사인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까처럼 그 각 레이어들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코드 생성이 제대로 되고요. 그래서 또 근데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또 모션맵 파트 항상 우리가 뭘 원하는지 말해주기 귀찮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서 이제 햄버거 같은 우리는 이 햄버거를 좀 레이어를 쌓아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의 이 아트웍 이 햄버거 모양을 알아서 좀 분석해서 자동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분석해 달라라고 하는 또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건데 자동적으로 왜? 네, 자동적으로 이 스쿠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냥 애니메이트라는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이 모션맵 에이전트가 여기에 스쿠터가 존재하고 이 스쿠터는 어떤 역할을 하지? 그래서 찾아봤을 때 이 스쿠터는 좀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효과를 주면 되겠다라고 이제 자동 추론을 한 다음에 그 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뭔가 더 추가를 하고 싶다 한다면은 이렇게 follow the scooter 그리고 glide back a delivery 스타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눈이 이 스쿠터를 따라가고 또 이 스쿠터가 거꾸로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모션맵 에이전트는 그냥 단순히 그 각각의 아이콘들을 각각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 맵 안에서 이 눈이 스쿠터랑 어떤 연관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 비주얼 인식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인터 오브젝트 어웨어니스가 좀 가능해진다라는 게 이제 그거였고 이제 또 이 여도비 측에서는 유저 인터랙션을 좀 주고 싶어서 또 새로운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이제 모션맵 에이전트에다가 얘네들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을 판단을 하고 동작 제한하는 것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본 거는 그건데 여기다가 우리는 유저가 좀 원하는 거를 추가하고 싶다 해서 푸펫 월프라는 어도비 AI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 모션맵 에이전트가 이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하고 이 소녀가 스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이때 포펫 월프라고 해서 이 SVG 아이콘을 좀 이렇게 디포메이션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 디포메이션화 시켜서 이 클릭 버튼을 만드는데요. 이 클릭 버튼이 이제 유저랑 인터랙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트 포인트랑 엔드 포인트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저가 이 스타트 포인트랑 엔드 포인트를 지정하면 이 스윙이 이제 좀 자동적으로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측에서 스펙 와이프를 이용해서 유저랑 인터랙티브한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이 모션맵 에이전트가 이 비주얼이랑 서로 이제 그룹핑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자 해서 이분들이 이제 체스를 좀 두는 걸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체스를, 인, 체스를 인식을 해서 이 내가 이거 체스판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 체스 말과 그림자를 분리해서 이 체스 말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인식을 했고 근데 내가 지금 몇 번 만에 이기고 싶냐 하면 4번 만에 이 게임 이기고 싶다라고 이제 유저가 텍스트를 주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체스 말이 움직여서 4번 만에 체크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피니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냥 이 각각의 물체들을 인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체들 사이에서 논리적인 관계도 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LLM만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안에서 좀 되게 다양한 걸 시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사실 LLM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잘 몰라가지고 최근에 웍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방법론을 찾아봤는데 아직 어도비만큼의 그 높은 성능을 보이는 논문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최근 방법론은 SDS랑 파인 튜닝을 시키는 방법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DS 방법론은 이제 안, 안티 에인클리펄랑 다이나믹 타이포그래피라고 이제 2가지 논문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LLM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얘네들을 이 그림 거 보시는 것처럼 다 트랭글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디포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포인트를 만들고 그 컨트롤 포인트를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때 컨트롤 포인트는 미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소프트 레스터라이제이션 같은 기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미분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디오 모델이랑 SDS 로스를 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론 하나랑 그냥 파인 튜닝 하는 방법론은 똑같이 제 생각에는 이 방법론이 이 어도비에서 많이 쓰인 것 같은데 얘네는 MLLM을 이용을 해가지고 SVG 코드 파일을 이제 렌더링을 시켜서 그냥 이미지화 만들고 그리고 이 SVG 코드 파일이랑 이 이미지랑 그리고 텍스트 내가 주고 싶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MLLM에 넣어주고 나서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걸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페이지를 보면 애니메이션들이 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직 그 어도비처럼 각각의 그 객체들이 서로 어떤 역할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눈이 스쿠터를 좀 팔로잉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직 그런 걸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그런 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 좀 그룹핑을 시켜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 아래 거는 왜 위에 거 얘네들이 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래 거만 움직여요? 왜? 어, 저게 SVG 생성도 하는 모델이라서 네. 이거는 그냥 텍스트 SVG를 한 거고요. 그 아래 거는 SVG 넣어주고의 애니메이션 게시되면서 테스트가 다른.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좀 쓸 수 있냐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SVG는 찾아보니까 다 레이어화 되어 있고 이런 층들이 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 레이어화 되어 있어서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 레이어에 각각의 그 오브젝트 이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눈 같은 건 아이라고 되어 있고
뭐 사람 얼굴은 또 사람 얼굴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걸 좀 이용을 해가지고 LLM이 다 오브젝트 관계를 인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도 꼭 SVG뿐만 아니라 그냥 사진도 레이어화를 시켜서 좀 아까 SVG에 적용된 그런 반복론들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SVG를 사진을 레이어화 시키는 거는 사실 다양하게 이제 오브젝트 딕테션을 해서 뭐 분리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들을 좀 사용을 해서 어, 푸페월프도 SVG 말고 사진에도 이제 디포메이션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 보면 어떨까 싶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에 어도비에서 또 제공하는 새로운 기능인데 이 사진들 각각 레이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이름들을 또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레이어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 같은 객체들끼리 좀 그룹핑을 시켜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고 그런 기능들을 좀 제공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보면은 꼭 SVG 말고도 그냥 사진에서도 뭔가 애니메이션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라이트 터치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라이트 터치는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원하는 라이트를 빅박스 시켜서 마스킹을 따고 원하면은 이제 불빛이 나오는. 그래서 이 불빛도 그냥 단순히 켜지는 게 아니라 꺼졌다가 밝아졌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좀 작동을 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디퓨즈 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이미 있는 라이트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보시면 아예 이렇게 없앴다가 이렇게 이 빛을 아예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방- 그런 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적인 기술은 이렇게 라이트를 내가 원하는 곳에 위치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라이트를 또 2D에다가 하는데 이제 2D는 사실 3D인 거를 2D로 시킨 거니까 이 라이트도 3D처럼 작동을 해야 돼서 3D로 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시에서는 펌킨을 넣어서 해줬는데 그래서 원하는 곳에 라이트를 위치를 시키고 넣어주면 이렇게 이 부분에만 라이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껐다가 켜지는데 얘네들이 이제 유저 인터랙티브한 걸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실시간으로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이 라이트를 뒀을 때 모든 이 영역에다가 라이트를 다 한 번에 계산을 합니다. 한 번 할 때.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한 번 찍었다고 해서 여기만 한 번 또 렌더링하고 또 얘 다시 찍고 렌더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라이트를 유저가 직접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면 이렇게 그래서 바로바로 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이 라이트를 3D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펌킨 안으로 넣으면 펌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라이트를 이미지 상에서는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넣지 않았는데 당연히 이제 컬러도 가능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얀 빛뿐만 아니라 다양한 빛에 내에서도 가능해지는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제가 찾아본 논문 중에 이미 똑같이
똑같이 존재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2025년 3월인가? 올해 초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데모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이미 논문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가 낮이었다가 밤이 되는 것까지 되게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처럼 여기만 불을 켜고 여기만 불을 켜고 여기만 불을 켜고 그리고 지금 바깥이 아예 어두우니까 이 어둡지 않고 좀 어느 정도 되는 밝기에서 이렇게 밝아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는 그 어도비에서 3D가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D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근데 아마 여기 데모 페이지에 없는 걸 보면 좀 기술 개발을 좀 덜 했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여기 컬러라이징도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어떻게 했냐 하면 사실상 데이터로 많은 걸 했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포스트 프로세싱을 보면 이제 이건 real 데이터셋이고 이건 synthetic 데이터셋인데 이제 synthetic 데이터셋의 데이터를 거의 대부분 사용을 했고 real로는 약간의 파인 튜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ynthetic은 이제 제가 원하는 조명을 끈 것과 킨 것을 자유롭게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조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럼 real 포토스에서는 어떻게 하냐? 꺼진 사진과 켜진 사진의 둘을 뺀 다음에 이 둘을 빼면은 딱 조명 정보만 남겠죠. 그래서 이 조명 정보를 이제 아이 체인지를 하고 그리고 원래 아예 꺼져 있는 상태를 아이 앰비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명 정보는 선형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화를 시켜가지고 라이트 어스메틱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릴라이팅 정보는 이렇게 알파 값과 감마 값 그리고 컬러 값 그리고 처음에 그 정보 처음에 완전 꺼져 있는 빛이 없는 정보와 내가 이만큼만 변하고 싶은 이 정보를 넣어준 다음에 넣어준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값과 감마 값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이 꺼져 있지만 뭐 햇빛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밝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조절하고 싶어서 넣은 정보고 체인지도 아까 빛의 세기를 이제 조절하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좀 어색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완전 선형화는 아니기 때문에 톤 매핑을 해줘야 돼서 뭐 마지막에 톤 매핑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그쪽 그 라이트 쪽에서 좀 뭐 발전이 많이 된 거기도 하고 되게 수식적인 게 많아서 그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톤 매핑을 해서 만든 게 이제 데이터이고 그럼 이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그냥 디퓨전에다 넣는데 이거는 뎁스 정보는 이 라이트를 좀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고요. 타겟 라이트는 이 라이트에서 나온다는 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넣어주고 다 컨캣해서 노이즈 뿌려서 넣어준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구한 저희가 알파 값, 뭐 컬러 값, 뭐 그런 것들, 아이 체인지, 아이 앰비니언트, 그리고 톤 매핑 값, 이 변수들을 변환을 해서 그냥 크로스 어텐션에다가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릴라이팅이 됐고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방법인데 이 데이터를 잘 사용을 해서 결과를 좀 잘 끌어낸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거나 그리고 뭐 데이터를 그림자 처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신택틱 데이터를 사용했더라고요. 많은 논문들이. 그래서 최근에 나온 로제라는 뉴립스 붙은 논문도 신택틱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비디오에서 오브젝트를 리무빙하는 논문인데 신테틱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리드 데이터로는 그냥 끝에만 파인 튜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논문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얻기 어려운 데이터들은 좀 신테틱에서 얻고 릴은 좀 적게만 해서 파인 튜닝을 해도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걸 좀 테이크 홈 메시지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잘 사용해서 좀 새로운 주제를 찾으면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디퓨전 모델만으로도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끝났는데 여기까지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뭐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석박통합과정 양승빈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딥시크 OCR이라고 하는 논문 하나 준비했습니다. 딥시크 OCR 논문 처음에는 이제 LLM 컨텍스트와 관련된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LLM들은 다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인 LLM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어텐션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뭐 약간 그 이런 어텐션 연산의 그런 그 헤비함 코스트를 좀 줄이기 위해서 되게 많은 방법론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대부분은 아마 여기 있는 그림들처럼 좀 스파스 어텐션을 잘 활용해가지고 네 뭔가 어텐션의 좀 시간 복잡도를 줄이는 그런 접근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요. 사실 그 뭐 n제곱짜리의 그런 시간 복잡도를 뭐 n 로그 n 이런 식으로 줄이는 것도 좋지만 토큰 개수 자체를 줄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천 개의 그런 토큰이 필요한 텍스트가 있으면은 이거를 뭔가 이 컨텍스트 옵티컬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미지로 이걸 바꾼 다음에 그냥 비전 그 VLM한테 넣었을 때 이제 이게 비전 토큰으로 바뀔 텐데 이 비전 토큰의 개수를 천 토큰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컨텍스트 동일한 정보량을 확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실제 LLM 뭐 RAG 같은 상황에서 LLM 인퍼런스를 한다고 치면은 이제 뭐 어떤 도큐먼트를 가져갔는데 이게 텍스트 토큰을 1000개 먹는 도큐먼트다라고 하면은 이게 텍스트 토크나이저에 들어가 가지고 1000개 텍스트 토큰으로 변환이 돼서 LLM에 이제 입력이 될 텐데 만약에 이걸 잘 뭔가 이미지로 이 텍스트들을 뭐 이미지로 만들고 그다음에 잘 설계된 뭔가 압축을 잘하는 비전 인코더에 넣었을 때 이 1000개짜리 토큰을 먹는 것을 100개로 압축시켜서 LLM에 넣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같은 정보량이 있는 텍스트 정보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딥시크 OCR은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텍스트 토큰을 네, 딥시크 OCR은 그래서 이 LLM에 들어가는 텍스처럴 인포메이션을 뭔가 좀 효율적으로 압축하기는 그러한 매개체로서 비주얼 모달리티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탐구하는 논문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CR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좀 탐구하는 과정을 이 OCR 태스크를 이제 테스트 베드로 삼아서 이제 탐구를 하고 있고요. 뭐 OCR에서 뭐 좋은 그런 컴프레션 레이쇼를 보이면서 뭐 그 OCR 성능을 좋게 유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 OCR은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좀 설계됐냐라고 봤을 때 좀 제 생각에는 이 딥 인코더라고 하는 그런 비전 인코더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 이전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압축시키는 게 이제 비전 인코더잖아요. 그래서 이 딥시크 OCR에서도 이 딥 인코더를 설계하는데 좀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 같고 이 딥 인코더는 그 높은 그런 하이 레졸루션 인풋 이미지에서도 최소한의 그런 비전 토큰을 활용하면서 좀 네, LLM에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은 뭐 다음과 같은데요. 음, 일단 딥시크 OCR에서 이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뭐 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이런 비주얼 모달리티로 압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별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이 VLM들 논문들을 보시면은 되게 이러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적은 비전 토큰만 가지고 좀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기존에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딥시크 OCR이랑 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그래도 이제 토큰 개수가 많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익스트림하게 이제 하이 레졸루션인 이미지를 처리하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딱딱 고정된 이미지로 그냥 리사이징이나 패딩을 해가지고 입력을 넣어야 되는지 뭐 그런 단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시크 OCR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그런 한계점들을 다 보완하는 그런 인코더 모듈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 딥시크 OCR의 그러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뭐 일반적인 그냥 VLM 구조를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입력이 들어오면 뭐 패치로 구분이 된 다음에 이 딥 인코더라고 하는 비전 인코더에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비전 인코더에서 나온 그런 비전 임베딩 값과 프롬프트, 텍스트 프롬프트가 디코더 LLM에 들어가서 텍스트 아웃풋을 내뱉는 그런 형태입니다. BITT가 뭐예요? 네. 아, 이거는 그 VIT의 일종의 변종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다음 장에서 아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간 효율적으로 그 많은 비전 토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윈도우 어텐션을 활용한 그러한 VIT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기를 보시면 되게 작아요. 저도 이제 뭐 이 딥시크 OCR 로컬로 다운받아서 실제로 추론도 해봤는데 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니까 나중에 네,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 인코더라고 하는 그러한 딥시크 OCR의 인코더 부분은 어,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서 적은 수의 그런 비전 토큰을 가지고 이걸 처리하자가 목표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개의 좀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VIT, DET라고 하는 그런 VIT의 좀 변종인데 윈도우 어텐션을 활용을 해서 좀 많은 수의 비전 토큰을 입력받았음에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뒤에는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서 이 비전 토큰의 개수를 확 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클립 인코더로 입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디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그런 임베딩을 내뱉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만약에 1024 곱하기 1024 이미지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간다 치면은 이 딥시크 OCR에서는 이걸 16 곱하기 16 패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총 4096개의 그런 비전 토큰이 생성이 되겠죠? 그럼 이 4096개의 이 16 곱하기 16 패치를 이 VIT DET라고 하는 모델이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제 얘는 이제 디멘전이 256이기 때문에 4096 곱하기 256 텐서가 생기고 이 투 레이어 컨볼루션을 지나가게 되면서 이 4096개의 토큰이 256개로 압축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네, 이 커널 사이즈랑 스트라이드, 뭐 패딩을 활용해서 이제 비전 토큰 개수를 줄이고 있고 동시에 채널 개수는 1024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립 라지를 이제 거치면서 1024, 네, 뭐, 비주얼 놀리지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임베딩을 또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토큰 개수가 원래는 4096이었던 거에 반해서 256개로 상당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 클립이 원래는 RGB를 받았을 텐데 여기서 뭐저 피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어, 이거 말씀이신가요? 네. 아,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원래는 이제 뭐 패치 임베딩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뭐 세 개 RGB 그 3채널을 막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기 패치 임베딩 레이어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1024짜리 임베딩을 받기 때문에 패치 임베딩 레이어가 필요 없어져가지고 마지막 이 클립단에서는 패치 임베딩 레이어를 제거하고 그냥 그대로 입력을 받습니다. 클립이 보던 게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원래 받던 네네네네. 프리트레이는 RGB가 좀 여전히 유효할까요? 얘네들은 프리트레인드 클립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습을 시키거든요. 땡으로 네, 네, 프리트레인 클립을 가지고 또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온라인이 잘 맞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냥 별개로 클립은 나온 지 되게 오래됐는데 시글립 같은 것도 있고 했을 텐데 약간 이런 디자인 초이스에 좀 여행 스토리 같은 거는 거의 안 써 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네, 그런 디테일은 없어가지고.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약간 좀 디테일적인 부분인데요. 논문에 좀 나와 있지는 않고, 이 피규어 보면 여기 플러스 이렇게 컨캣 같은 표시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코드를 까보니까 이제 이 딥시크 디코더가 그 디멘전이 1280이거든요. 그래서 이 컨볼루션에서 나온 1024짜리 디멘전, 그다음에 클립에서 나온 1024짜리 디멘전을 이 디멘전 단에서 컴퓨트하고 그다음에 투레이어 MLP 프로젝터에 입력을 해서 1280으로 좀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냥 좀 논문에 없길래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딥 인코더의 출력과 출력이 이제 생기면은 텍스트 프롬프트랑 같이 이제 LLM 디코더에 입력이 되겠죠. 그럼 디코더도 학습이 되는 건가요? 네네네. 추후에 좀 나오겠지만 같이 나중에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딥시크 OCR에서 또 이제 좀 주의 깊게 또 자세히 좀 말하고 있는 게 멀티플 레졸루션 서포트인데,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해상도의 이미지를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고, 네 개의 그런 고정된 뭐 이미지 형태로 처리하는 네이티브 레졸루션이랑, 그다음에 초고해상도 이미지를 잘 처리할 수 있게끔 좀 설계된 그런 다이나믹 레졸루션 이렇게 두 가지 좀 모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니의 스몰 모드는 이제 512 곱하기 512, 640 곱하기 642 이미지로 이제 리사이즈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베이스랑 라지 모드는 이제 리사이즈를 하지 않고 기존의 이미지의 그런 종횡비를 유지한 상태로 패딩을 해서 딥 인코더에 이제 넣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타인이랑 스몰 모드에서는 비전 토큰 개수가 엄청 작은데 패딩을 해버리면은 뭐 패딩으로 인해서 좀 그 불필요한 토큰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좀 치명적이어가지고 뭐 리사이즈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뭐 640 곱하기 642 100 비전 토큰으로 뭐 이렇게 엄청나게 압축되고 뭐 그런 형태 그런 식으로 네 되게 효율적으로 비전 토큰으로 압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레졸루션을 고정했다는 거야? 타이밍 모델을?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모델에 딥시크 OCR 모델에 모드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타이니 모드로 지금 추론을 하고 싶다 싶으면은 어떤 이미지가 제가 뭐 1000 곱하기 1000짜리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타이니 모드잖아요. 그래서 512 곱하기 512로 리사이즈 하고 입력을 받는 거예요. 뭐 타임이라는 걸 추가로 알려줘요. 그쵸? 그냥 인풋 파라미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에 같이 들어가는 설정값. 네. 모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다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고해상도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다이나믹 레졸루션 모드인데요. 이거는 뭐 건담이랑 건담 마스터라고 하는 모드로 이제 구분이 되고 여기선 타일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 인턴 VL 2.0인가 그거랑 이제 그거에서 좀 따왔다고 차용을 했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네이티브 레졸루션을 사용합니다. 로컬 뷰, 그다음에 글로벌 뷰가 있는데 실제 예시를 보시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건담 마스터 모드로 하겠다. 그 다음에 건담 마스터 모드로 하고 뭐 n이 이제 타일 개수인데 뭐 최소랑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는데 좀 종횡비를 보니까 이 건담 마스터 모드에서 n을 4로 둬야겠다라고 만약 했다고 치면은 이제 로컬 뷰에서는 이제 이걸 n이 4니까 그러니까 타일 개수가 4개니까 이미지를 4개로 쪼갭니다. 이렇게 4개로 쪼개졌죠. 그다음에 글로벌 뷰는 그 이미지를 1200 곱하기 1280 곱하기 1280으로 이제 어, 맞추고 이제 패딩을 시켜요. 그 종횡비를 맞춰서. 그다음에 이 각각의 타일은 딥 인코더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뷰에 있는 이미지도 하나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총 이제 다섯 번의 그런 인퍼런스를 패럴럴하게 이제 거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1024 곱하기 1024 타일 4개를 처리한 비전 토큰 개수, 그다음에 글로벌 뷰를 처리한 그런 비전 토큰 개수가 합쳐져서 이제 LLM 디코더에 들어간 형태입니다. 뭐 그렇게 함으로써 좀 엄청나게 큰 이미지를 조금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그 압축을 시켜서 뭐 처리한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식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어느 정도로 이제 줄어드는지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딥시크 OCR의 좀 핵심인 부분이 이제 딥 인코더여가지고 뭐 뒤에부터는 설명도 많이 없더라고요 논문에서도 디코더는 그냥 딥시크 뭐 3B, MOE 모델을 썼다고 하는데 좀 살펴보니까 그냥 믹스트랄에 있는 좀 그런
문제점들, 몇 개의 문제점들을 조금 더 보완한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뭐, 3빌리언이지만 실제로 액티베이션 되는 거는 이제 570밀리언 파라미터라고 하는. 네, 여기까지 좀 이 딥시크 OCR 모델 구조였고요. 학습 데이터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좀 아쉬운 게 얘네들이 GitHub에 이제 코드나 뭐 모델 웨이트 이런 거 다 올려놨는데, 학습 데이터나 이런 걸 잘 공개를 안 하고, 학습 코드도 따로 없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좀 뭐 모호한 부분이나 디테일이 빠져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좀 핵심적인 부분은 OCR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 OCR에서도 뭐 간단한 그냥 도큐멘트 OCR뿐만 아니라 차트나 아니면은 화학 공식 같은 그런 파싱 태스크도 같이 넣었다 정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좀 일반적인 그런 비주얼 언더스탠딩 캐퍼빌리티도 유지하기 위해서 비전 데이터도 넣고 텍스트 데이터도 좀 넣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좀 데이터 예시를 두 개 정도 가져왔는데요. OCR 1.0 데이터는 이제 일반적인 OCR, 저희가 생각하는 OCR 데이터고, 왼쪽에 이미지를 받아서 오른쪽에 그런 텍스트가 나오도록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위치 정보도 좀 같이 나오도록 그 라벨링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자기네들 인터널 데이터예요. 뭐 인터넷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들도 있고 뭐 본인들이 그 가지고 온 데이터도 있다고 하는데, 섞여 있는 거예요. 네네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논문에. 그리고 OCR 2.0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차트나 뭐 기하 아니면 뭐 화학 공식 같은 건데, 차트는 뭐 HTML, 뭐 화학 공식은 뭐 스마일스 포맷이라는 게 있나 봐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변환하는 태스크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학습 과정도 되게 간단한데 그냥 투 스테이지 학습 과정을 거치고 있고,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이 딥 인코더 가지고만 학습을 하고, 뭐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전체 모델을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 실제 좀 결과를 보면요. 일단 정량적인 좀 예시인데, 프롬프트를 뭐 free OCR 뭐 이런 식으로만 간단히 이렇게 준 형태이고요. 입력 자체는 이미지랑 같이 준 형태이고, 뭐 얘네들이 계속 이제 말하는 것은 이 10배 정도 압축을 했을 때 뭐 96.5%의 프리시즌을 유지하고, 20배 정도 압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0% 정도는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냥 OCR 태스크에서도 뭐 다른 OCR 메소드 대비 토큰 개수도 많이 줄이고, 많이 줄인 거에 비해서 뭐 성능도 꽤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숫자보다는 사실 실제 예시를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왼쪽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출력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겉으로는 좀 똑같아 보이는데, 이미지와 이 프롬프트, 이걸 마크다운으로 변환해줘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그 이거 나온 결과를 다시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렌더링한 결과예요. 보시면 거의 똑같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런 이미지를 넣고 추론을 시켜봤는데, 그 뭐 텍스트로 쭉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폴더에 이 왼쪽에 있는 이러한 차트 이미지들이 다 이제 저장되어 가지고 뭐 나중에 렌더링 될 때 이렇게 참고되도록 뭐 하는 그런 마크다운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HTML로 한 거예요. 사태 같은 거는. 이거는 지금 그냥 마크다운으로 변환하라는 거잖아요. 이 피규어를 파싱하라고 하는 명령, 그 프롬프트는 따로 있고, 이건 그냥 이 문서를 마크다운 형태로 변환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네 개의 이미지를 따로 이제 파싱을 해놓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따로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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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얘는 그렇고요. 뭐 얘도 이제 동일한 예시고, 방금 말씀하신 파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내추럴 씬 이미지에 대한 파싱은 그냥 이렇게 캡션, 엄청 자세한 캡션을 내뱉도록 좀 학습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화학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파스터 피규어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뭐 스마일스 포맷으로 잘 이렇게 뭐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내뱉나 봐요. 그걸 다시 왼쪽처럼 이제 렌더링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좀 잘 동작한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한 장짜리 약간 그런 걸로 나와 있던데 일반적인 그냥 비주얼 언더스탠딩 능력도 뭐 약간은 가지고 있다. 뭐 약간 이런 그라운딩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디스크라이빙 하는 능력이라든지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뭐 이게 좀 메인 태스크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테이크어웨이는 좀 OCR을 잘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가 이제 핵심이 아니라 사실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텍스트에 대한 압축 모달리티로서 비주얼 토큰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약간 탐구하는 논문이잖아요. 좀 앤드류 카파시가 말한 것처럼 뭐 LLM의 이제 입력으로 텍스트 토큰이 낭비고 뭐 이미지로만 넣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좀 새로운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거에 좀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리미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그 인코딩된 그런 정보를 디코딩하는 능력은 뭐 뛰어날 수 있겠는데 뭐 실제로 QA나 리즈닝 같은 건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가령 상상을 해보자면 너무 비주얼 토큰으로 압축된 탓에 뭐 그 문서내에 있는 뭐 논리 구조라든지 그런 관계들은 또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러한 뭐 이런 좀 실효성을 제대로 말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그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네,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석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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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습니다. 이거 종료하면 되는데.